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이번에는요 오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오행이라는 거는 다사도자 가랭자, 가랭자라는 거는요 운의 움직임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태양을 항성, 지구를 행성. 태양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항성이라고, 물론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볼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항성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구나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 퇴출됐지만, 자,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별들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행이 왜 행자가 붙었냐, 가행자가 붙었다는 이유는요, 오행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행 자체가 변화를 하죠. 음과 양으로 10관 12지로. 그래서 오행이 되는 거죠. 특히 행이라는 글자가 보면은요, 척, 촉이라는 게 이 두 가지 글자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발 디디고, 반발 디디고 한 발 딛는 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길을 갈 때 왼발 먼저 떼세요, 오른발 먼저 떼세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번 걸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왼발이 반발짝 나가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나갑니다. 이게 운이에요. 왜 행이냐? 반발 먼저 나가서 소위 말해서 이상이 있냐 없냐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상이 없으면은 한 발씩 한 발씩 걸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행도 마찬가지, 운도 마찬가지. 우리가 24절기가 들어올 때 절기가 있고 절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운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입춘에서 갑자기 봄이 시작되나요? 그건 아니죠. 우수에서 갑자기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쭉 24절기가 나오는데, 그 보여지는 절기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계절이 바뀌는 절기, 월이 바뀌는 그 절기가 있고 가운데 기후가 있죠. 절후가. 이것이 바로 중간에서 이 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계절이 시작하기 전에는 반달, 거의 반달이 앞서 그 운이 들어오면서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운의 흐름이고 그게 가행자입니다. 그래서 왜 오행이냐, 목화토금소 5개가 나눠지는데, 이 목이라는 글자와 화라는 글자, 토, 금, 수의 글자에 대해서 만들어진 원리를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나무라는 건 어떻게 상형 문자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땅이 있다면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가지가 있을 테고요. 요걸 본따 갖고 줄여서 이렇게 나무 목자가 생긴 겁니다. 글씨 참 되게 못 쓰죠. 네, 제가 글씨는 못 쓰니까 이해를 하세요. 자, 이 나무 목자라는 거는요,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와 있다고 해서 나무, 그러니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묻혀 있다. 그러니까는 나온 것과 묻힌 것을 갖고 줄이면 나무가 되죠. 그거를 줄여갖고 우리는 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이라는 거는요, 일단 눈목자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무가 큰가 작은가 대봐야 알죠. 눈으로 봐야 알죠. 크냐 작으냐 눈으로 일단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목의 기운이, 우리가 이제 이 사주 저기 뭡니까, 한의학에서 목을 간으로 보죠. 간담. 그런데 목이 약하면 눈이 어때요? 안 좋다고 하죠. 목과 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목이라는 글자가 가게나 장사나 뭔가 사업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주로 어느 자리에서 장사를 하십니까? 목 좋은데 하시죠. 왜? 왜 목 좋은데 할까요? 커나가는 상권이니까. 자,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무는 땅에서 나와 있는 부분과 묻혀 있는 부분을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점점 성장해서 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행 중에서 딱 살아있는 거는 오로지 나무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무는 자기네들끼리 군락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네들끼리
커갖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게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목의 대명사입니다. 자, 반면에 화라는 글자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것도 역시 상형 문자인데 화산이 터지는 모습. 예를 들면은 화산이 이렇게 빵 하고 터지면은 불꽃이 막 생기죠. 요 글자를 본뜬 글자가 불화자예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거는 화산이 터지는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따온 상형 문자라면은 우리가 모든 불이라는 건요 뭔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촛불도 초라는 매개물이 있을 때 촛불이라고 하죠. 우리가 초에 불을 안 켜면 촛불이라고 안 하고 거기다 불을 켤 때 촛불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촛불잔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근데 이 불이라는 거에 어원 아까 나무가 나오고 묻혔다고 했죠. 그렇다면 불이라는 거는 이거는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불 붙었다고 하죠. 네, 붙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붙은 거죠. 그러니까는 매개물이 있을 때 불이 붙어 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피붙이 살붙이 한다는 그 뜻도 붙었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이 붙었다면은 상대적으로 물은 무리를 지었다고 해서 물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흐름. 예를 들어서 흐르는 물을 보면서 만들어진 글자겠죠. 물의 흐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뭐 이렇게 저기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렇게 뭐가 흘러간다고 칠게요. 예. 이게 시냇물이면 상관없지만 한강처럼 큰 물이면은요 겉으로 볼 땐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가운데 물심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횡단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왜? 강한 물심을 소위 말해서 이거를 좀 기호화시키면은요 부드러운 음을 뜻하고 강한 양을 뜻하고 부드러운 음을 뜻하죠. 양 옆에는 부드러움을 뜻한다면은 가운데 강한 심 이게 물숫자예요. 역시 상형 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음양 얘기할 때 감중년 음 속의 양 예를 들면은 음 속의 양 원래는 초요부터 그려야 돼요. 제가 잘못 대충 그리다 보니까 여기부터 초요부터 그려서 중요를 하고 상요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 속의 양 이게 물의 대명사고 이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게 물숫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물은 한 방울이나 한 바가지 갖고 쓸모가 있나요? 별로 쓸모 없죠. 물이라는 거는 무리를 지었다 해서 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불이 붙었다고 해서 불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물은 무리가 지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무리중자를 쓰는 거죠. 네. 중과부적이란 말이 있죠. 무리를 지으면은 대적할 수 없다. 사람은 그래요. 옛날에 저기 뭡니까 왜 야인 시대 보면은 그 주먹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주먹이라고 한 신하손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정재 사단의 떼거리 패에 깨졌죠. 무리를 지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만고의 진리죠. 자, 이게 물이라면은 토라는 글자는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는 토할 토자에서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토라는 글자의 생김새는 땅에 씨앗을 심으면은 싹이 나죠. 싹이 나는 거예요. 요 글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씨앗을 심었을 때 땅속에 씨앗을 심었을 때 얘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입구자 땅에다가 집어넣었다. 토할 토자죠. 이게 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는 토하다, 먹은 것을 뱉어내다. 그래서 이 토라는 것은 만물을 기르고 성장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목과 화, 수, 토 모행 중에서 뭐가 빠졌죠? 네, 금이 빠졌습니다. 네. 왜 금을 늦게 얘기하냐면요. 이 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복잡한 뜻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거는 나무나 물이나 불이나 흙은 목화, 수, 토는 전부 상형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금은 아니에요. 금은 굉장히 복잡한 글자들이 합쳐졌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어디서 파죠? 땅속에서 파죠. 소위 말해서 땅속에 머물러 있어요. 머금을 함자에 흑토자. 근데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나죠. 요 글자들을 합쳐갖고 머금을 함자에 짝대기 긋고 흑토자 만들고 빛나는 거 그렸더니 세금자가 됐죠. 자, 이게 금입니다. 그러면은 물어볼게. 우리 선생님들이 땅속에 금이 묻힌 걸 알아. 소위 말해서 이제 금광이든 철광이든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걸 혼자서 캘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혼자서는 못해요. 사람이 무리를 지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고 누군가가 그거를 지시해서 같이 일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철광석이나 이런 걸 캐낼 수가 있죠. 결국은요, 무리를 지었을 때 나타난 글자가 뭐다? 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계급 사회의 결과물이죠. 계급이 없으면은 이걸 만들어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권력이 곧 금령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오행의 글자의 생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요 글자를 원리만 알면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학문을 하는 거니까 써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써먹을까? 그걸 사주상에서 오행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아셔야지만이 그걸 응용해서 10과 12 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떻게 응용하느냐? 목의 특징이 사주상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그 목이 양목일 때와 음목일 때 또는 원국의 사주에 목이 많을 때, 목이 없을 때나 적을 때, 그 다음에 그 목이 운에서 예를 들어서 또 목을 봤다. 아니면 운에서 화를 봤다, 토를 봤다, 금을 봤다, 수를 봤다 할 때 그거를 어떻게 응용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요, 대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기초 작업을 튼튼하게 하는 거. 대생을 잘하는 사람들이 명암 감각도 있고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학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들었습니다. 네. 이 공부하려고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귀담아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생이라면은 제가 생각하는 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행에 대한 완전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목이 사주에서 많을 때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는 없을 때와 적을 때에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목이 많다. 상대적으로 목은 어디에 심어지죠? 땅에. 그렇죠. 목이 많은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우님들 이러면 항상 뭐 어떤 생각하시냐면은 목일감부터 생각하세요. 그죠? 딱 들켰죠? 예. 목일감만 목이 아니라 8글자가 다 4글자예요. 그러니까 연월일시 사주팔자가 다 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일감만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대표성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1969년 6월 20일 1시에 출생했다. 남자다. 네. 이런 사주가 이렇게 생년월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사주팔자로 기화시킨다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기유생이 음력 6월 20일이니까는 신미월에 20일 날이니까 또 기유일에 밤해시니까는 을해시 이렇게 기유, 신미, 기유, 을해라는 사주팔자가 성립이 됐죠. 그러면은 요 일간만 나을까요? 아닙니다. 이 전체가 내 사주고
그 다음에 이 일간은 뭐냐?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예를 들면은 군대로 얘기한 예를 한번 해볼게요. 소대가 있습니다. 한 소대가 있어. 그럼 대표가 누구예요? 소대장이죠. 그런데 소대장이 대표일 뿐이지 소대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연월일시가 다 나죠. 이게 전부 난데 요게 대표성일 뿐인데 우리 학우님들은 목이 많으면은 벌써 목일감부터 생각하고 있잖아요. 목이 여기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을 수도 있고 전체가 목일 수도 있고요. 자, 일단 목이 많을 때 이걸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목이라는 거는 나오고 묻혔다고 표현을 했고 성장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목이 많다는 얘기는 성장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빽빽하죠. 살림이라고 하죠. 한자로 쓴다면 그러니까 수풀림자, 나무 목이 두 개면 수풀림인데 여기 하나 더 있으면은 빽빽한 상자죠. 살림할 때 그 빽빽한 숲. 예. 이럴 때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 요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목이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금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당연히 어설픈 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독지질하다가 이빨 나가죠. 이걸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제가 생김새하고 틀리게 조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조폭이라면 저 혼자 계세요? 아니면은 조직이니까 굉장히 많은 제 친구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럴 때 우리 조직폭력배 속에 순경이 와갖고 그것도 총도 안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에 순경이 와갖고 야 너희들 조폭이지 꼼짝 마!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소롭죠. 제가 맞으려고 저러나? 이런 식으로. 목이 많으면 금은 이빨이 나가버리죠. 이걸 소위 말해 목다금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이 많으면 금은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죠. 되려. 그러니까 등근목이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많은 목을 이식을 시킨다든지 목생화 화생토를 돌린다든지 이런 개연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목이 많을 때 금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쓸모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럼 목이 많을 때 토는 어떨까요? 목이 많은데 운에서 토가 왔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남자들이 많은데 이쁜 여자가 우리 그 팀에 왔어요. 그럼 모든 남자들의 시선은 어떻게 되죠? 그 이쁜 여자를 누가 사귈 수 있을까? 누구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집중되지 않을까요? 그걸 소위 말해서 군겁쟁제라고 하죠. 무리군자. 비경겁이 무리를 지었으면은 죄를 두고 다투죠. 그럴 때 목이 많을 때 토가 온다는 얘기는 뭔가 다툼과 분란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이 많을 때 우리 지금 금과 토 얘기했죠. 아, 이거는 한글이고 얘는 한자네요. 좀 웃기죠? 네. 자, 금과 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목이 많을 때 수가 왔어. 코끼리 코에 비스킷 던져주면 싸움 나죠. 다시 말할게요. 목이 많을 때 수가 오면은요, 그 물은 금방 증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목이 그물을 먹을까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은 목들이 같이 먹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비유를 한다면은 뭐 내가 목일간이 아니더라도 사주에 목이 많을 때 수가 오면은요, 그 수라는 거는 목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목만 더 무성하게 만들죠. 나무가 더 빽빽해지죠. 그럼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많을 때 오는 수는 수생목이 아니라 되려 목만 더 살찌우게 해갖고 좋을 게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엔 토 얘기 한번 해볼게요. 결과 얘기하려고 하다가 토가 나왔어요. 토라는 거는 땅이죠. 목은 땅에 심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이 땅에 심어져야 되는데 땅은 한정이 있는데 목이 너무 많아. 그럼 땅의 지력이 어떻게 되죠? 세해집니다. 지력이 소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의 지력이 세해지면 결국은 그 먹을 게 없는 영양분을 빨아올리지 못하는 그 목들도 죽어버리죠.
그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목이 많을 때 상대적으로 금은 이빨이 나가고, 그 다음에 물이라는 건 목을 더 키우고, 토라는 거는 목국토로 인해서 땅의 기운이 소진되니까는 땅도 쓸모가 없어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화 얘기를 안 했네요. 자, 화라는 거는 우리가 목생화라고 해서 나무가 불타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나무가 꽃이 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행의 특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현실적인 부분하고 사주적인 그 물상적인 해석과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나무가 목생화, 얼핏 생각할 때는 이제 나무가 이제 장작개비 불태우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꽃이 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 피려고 하겠죠. 목이 많을 때는 어설픈 화가 오면은 서로 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목이 많다는 얘기는 저절로 이 자연 발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상황에 따라 틀려지겠지만은, 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은, 목이 많으면은 나무는 되려 꽃이 피려고 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꽃이 피죠. 그럴 때 빽빽하게 꽃이 피기 때문에 되려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목이 많은데 또 목이 왔다. 자, 이럴 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좋을 게 없겠죠. 목이 많을 때 목이 왔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많은데 남자가 왔어. 뭐 일종의 이제 군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기네들끼리 기회를 잡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자, 어떤 것이 많을 때 또 다른 이제 어설픈 금이 오면은 이제 어설픈 육친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비견이 많다. 비견이 많을 때 어설픈 관이 오면 어떻게 돼요? 통제를 받기 싫으니까 되려 더 화가 나고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차라리 비견운이 올 때는 거기에 순응해 버립니다. 왜? 비견들끼리 알아서 어설픈 관이 오기보다는, 목이 많을 때 목이 온다는 얘기는 비견이 많을 때 비견이 온다는 얘기죠. 그걸 거기에 순응을 해버려서 자기네들끼리 규율과 질서를 잡죠. 이게 목의 특징을 지금 글자의 원리부터 해갖고 잠깐 목이 많을 때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목이 없거나 약할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없거나 약하다는 얘기는요, 목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했죠? 성장하고 싶은 거, 커나가고 싶은 거, 그게 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목이 없으면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더 커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 욕구가 어릴 때는 키가 크고 싶다라는 욕구가 돼서 어느 정도 키가 커서 성인이 됐다.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신적으로 커지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이를 먹어서 책을 본다든지, 나이를 먹어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왜? 성장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목이 없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할 때 방학숙제 있죠.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노시는 게 좋았습니까? 방학숙제 하는 게 좋았습니까? 당연히 방학숙제가 좋았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랬는데? 이러면 돌봤겠죠? 솔직히 저도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개학 날짜가 다가올 때요. 하루하루 개학 날짜가 다가오면은 마음은 불안해요. 숙제는 하기 싫고 놀고 싶고. 그러면은 까닭없이 불안해. 놀면서도. 이게 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목이 없으니까는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뭔가 나도 모르게 이유가 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를 했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서 나이 먹고 학교 다닌다, 공부한다, 누군가의 강의를 들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주상에서 목이 없을 때 성장하고 커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그것이 공부나 학문을 연결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틀리죠. 네. 다시 말하면은 목이 없어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비유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이제 왜 강남 졸부들 생겼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 갖고 그걸로 인해서 졸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뭐 책을 뭐 그 세트로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막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유식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든지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를 해서 그것이 재관, 돈과 명예로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천지차이예요. 그거를 제대로 구분을 했을 때 가방끈에 따라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어떤 사주는 목이라는 걸 통해서 돈을 못 버는 사주들 그러니까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사주들 학업이나 가방끈을 늘리는 게 도움이 안 될 때 이럴 때 이제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목입니다. 그래서 목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자, 목이 적을 때 모군이 오면 어떨까요? 좋죠, 일단. 목이 적다는 얘기는 없거나 적을 때가 같이 머릿속에다 넣으세요. 목이 없거나 적을 때 모군이 온다는 거는 꼭 필요한 운이 온 거니까 좋습니다. 예. 자, 그런데 목이 없거나 적을 때 화운이 왔다. 이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목이 적을 때 화운이 온다는 것도 어떻게 왔느냐 화가 많이 왔냐 적게 왔냐 다시 말하면요 목에 크게 맞춰서 화가 왔으면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좋죠 그런데 목이 적을 때 화가 너무 크게 오면은 목생화로 이 목의 기운이 설기가 심하죠 그럴 때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목이 적을 때 이것도 상대적이에요 토가 왔어요 원래는 목국토죠 근데 목국토가 안 돼요. 왜냐면 목이 적으면은 토가 물론 이제 목이 적을 때 토가 적게 오면 상관없죠. 근데 목이 적은데 토가 크게 왔어. 그러면 감당이 돼요? 안 되겠죠. 자, 요 말 나온 게 목국토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 배합이 목국토라는 배합이 뭐냐면은요. 일단 좀 원래 목이 토를 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극한다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땅 속에다가 씨앗을 심었어.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땅을 이렇게 이제 파갖고 이제 씨앗을 심었잖아요. 그 다음에 땅을 덮죠. 덮은 다음에 발로 꽝꽝꽝 밟습니까? 아니면 살살살 흩뿌리고 맙니까? 흩뿌리시죠. 아니 씨앗을 심고 거기서 발로 밟으면은 이 씨앗이 이게 올라올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못 올라오죠. 그러니까는 살살살 흩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촉촉하라고 여기다 물을 뿌려 주잖아요. 예. 이게 이 씨앗하고 땅의 이 배합이 이게 제가 그 뭡니까 저기 식물 그 원예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봤는데 요 배합이라는 것이 10배 그 씨앗을 심고 씨앗이 한 10배 정도의 흙이 있으면은요 이 씨앗이 이걸 뚫고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목토예요. 이게 그러니까 씨앗이 위에 있는 흙을 뚫고 올라오는 거 이게 목이 토를 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20배, 20배 이상, 10배 이상이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목토라고 해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는 목이 이길 수 있는 토의 기운하고 맞춰서 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든 건 그거잖아요. 목이 작거나 없을 때 그럴 때 토가 왔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주인 없는 땅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또 얘기가 또 틀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화 토 얘기했고 자, 금이 왔어. 목이 없거나 작을 때 예, 그럴 때 금이 왔어. 차라리 없을 땐 낫죠. 왜 금이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목이 작을 때 금이 왔다는 얘기는요. 되려 금목으로 가뜩이나 약한 애를 겁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자, 그 다음 목이 약한데 수가 왔다.
이거야 감지덕지하고요. 목이 없을 때도 수가 왔다는 얘기는 목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행동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이 많을 때와 없을 때와 적을 때 그 상황에 따라 오행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간략하게 훑어봤는데 이걸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응용하냐면은 자 지금 목이 약하거나 목이 일단 약할 때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목이 약할 때 모근이 오는 거 좋다고 했죠. 근데 목이 약한데 금운이 왔어. 예. 그러면은 금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목이 약할 때 토가 왔다. 토가 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목이 약한데 수가 와서 이거 땡큐라고 했죠. 그런데 이 물도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흘 굶은 사람한테 뱃속에 기름진 거 이제 이 사흘 동안 굶었던 사람한테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이면은 배탈 나죠. 똑같은 원리죠. 이럴 때는 살살 달래주면서 속을 달래주면서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목이 약할 때 수가 왔다. 이 물이 너무 많으면은 이 물을 약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행이라는 거는 균형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소 마냥 균형이 맞을 때 그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10강이고 12지가 되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세부적으로 연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목에 대해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 어떤 생각하는 습관적인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다 싶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